2026년 새해 1월 해가 중천에 떴는데 아들의 방문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습니다. 청년 취업난이 유독 혹독하다는 건 뉴스 봐서 알지만 점심때가 다 되도록 암막 커튼 뒤에 숨어 있는 저 뒷모습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할지 세상이 막막하다 못해 속이 뒤집어집니다. 말 한마디를 하려다가도 내가 알아서 할게라며 나를 세울까봐 쟁반 위에 놓인 밥상만 만지작거립니다. 내 자식인데 눈치를 봐야 하고 내 집인데 큰 소리 한 번 못 내는 이 묘한 동거. 캥거루족이라는 말이 남의 일인 줄만 알았는데 나가지도 않고 거실 소파에 앉아 게임만 붙들고 있는 30대의 아들을 보면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 속이 나만하질 않아요. 아들의 닫힌 방문을 보고 있자니 문득 예전의 기억 하나가 아주 생생하게 떠올려집니다. 초등학교 입학식 날 제 손을 놓지 않으려고 바닥에 주저앉아 울던 작은 아이의 모습입니다. 엄마랑 같이 학교 갈래라며 제 치맛자락을 붙들던 그 고사리 같은 손. 그때는 우리 아이가 제 손을 영영 놓지 못할까봐 걱정했는데 지금은 놓아주지 못하는 내 자신이 아니라 나이 먹어서도 제 앞길 못하는 아이 때문에 발을 동동 구릅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어려운 건 적당한 때를 아는 것입니다. 부모는 밀어내야 하고 자식은 박차고 나가야 하는데 이 현실은 우리를 지독한 애증의 늪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너무 사랑해서 서로를 망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당신의 둥지에는 아직 떠나지 못한 새가 몇 마리나 있나요? 오후 2시 독립한 딸의 짧은 메시지. 직장 근처에 작은 원룸을 얻어 독립해 나간 딸아이에게 반찬 보냈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한참 뒤에 온 답장은 겨우 딱 2글자 이응 2개. 그 짧은 모음 2개가 제 가슴팍에 날카롭게 박혔습니다. 전화를 걸 때면 바쁘다고 짜증낼까봐 보고 싶다는 말은 목구멍 뒤로 삼키게 됩니다. 아이가 독립선언했을게 허락을 하건 바로 나인데 정작 버림받은 기분이 드는 건 왜일까요? 딸아이의 SNS 속 화려한 주말 풍경 속에 제 자리도 가족 자리는 없는 듯합니다. 아이의 독립은 공간의 분리가 아니라 감정의 절단처럼 느껴집니다. 딸아이의 차가운 문자 메시지를 보고 있자니 문득 제가 친정 엄마한테 했던 행동들이 떠올려집니다. 제가 결혼하고 신혼 초 어머니가 전화하면 귀찮다고 대충 끊어버렸던 저.
엄마 나 바빠 나중에 전화해라며 끊었던 그 전화기 너머에서 친정엄마가 느꼈을 그 쓸쓸한 정적을 저는 이제서야 제 딸아이의 문자 한 통으로 고스란히 되돌려받고 있었습니다. 일상의 철학은 말합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기다림을 배우고 자식은 부모에게 후회를 배운다고요. 우리는 왜 항상 뒤늦게 깨닫는 걸까요? 내가 준 사랑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길 바랬던 건 아니지만 적어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는 기대했나 봅니다. 당신은 당신의 자녀가 보낸 가장 긴 문장은 무엇이었나요? 남편이 퇴근해서는 현관에 놓인 아들의 신발을 보곤 바로 미간을 찌푸립니다. 낮은 목소리로 묻네요. 걔 아직 안 나갔어? 언제까지 저러고 있을 건데? 그 말에 또 제 가슴은 다시 한번 무너집니다. 아들을 감싸자니 남편이 야속하고 남편 편을 들자니 아들이 가엾습니다. 중간에서 속만 썩이는 건 늘 엄마의 목, 제 몫인 듯합니다. 부부관계마저 자식 문제로 삐걱거리는 밤 거실의 공기는 2026년의 한파보다 더 서늘하게 내려앉습니다. 남편의 날 선 목소리를 듣고 있자니 문득 예전 시부모님과 함께 살던 시절의 기억이 떠올려집니다. 우리 부부도 독립하고 싶어 안달복달하며 밤마다 계획을 세웠었죠. 우리만의 집을 갖게 되면 정말 행복할 거야 라며 설레하던 그 밤들. 우리는 그렇게 밖으로 나가려 애썼는데 요즘 아이들은 왜 안으로만 파고드는 걸까요? 세상이 그토록 무서워진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이들을 너무 약하게 키운 걸까요? 삶이 뿌리는 독립할 때 비로소 단단해집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집에 뿌리는 서로 엉킨 채 숨이 막혀가고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의 과잉 보호와 생존이라는 이름의 의존 사이에서 우리는 길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자정이 가까운 시간, 아들의 방에서 배달 음식 비닐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낮에는 죽은 듯 조용하더니 모두가 잠든 밤에야 비로소 활동을 시작하는 아들의 시계. 건강을 생각해서 집밥을 먹으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릇 깨지는 소리가 날까봐 다시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었습니다. 자식이 30이 넘으면 부모는 상전을 모시는 심정이 된다더니 그 말이
딱 맞는 듯합니다. 화가 머리 끝까지 치미는데 눈물이 나는 이 복잡한 마음을 누구에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들의 방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을 보고 있자니 문득 제 아버지가 저녁 늦게 들어오던 저를 기다리시던 모습이 기억 속에 떠올려집니다. 대문 앞 가로등 밑에서 담배 한 대를 태우며 저를 기다리시던 아버지의 실루엣. 그때 아버지는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그저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바라셨을 그 마음이 지금 제 아들이 바깥 세상으로 무사히 나가기만을 바라는 제 마음과 겹쳐집니다. 인간관계에서 부모와 자식은 짝사랑의 종착역인 듯합니다. 자식은 부모의 등을 보고 자라지만 부모는 자식의 앞길만 봅니다. 아들의 방 불빛이 꺼질 때까지 저는 잠들지 못합니다. 그것이 부모라는 이름의 형벌이자 축복이기 때문인 듯합니다. 독립한 자녀는 연락 한 통 없어 서운하고 독립 못한 자녀는 곁에만 있어 속이 터집니다. 2026년의 부모들에게 자녀란 존재만으로도 가슴 한구석을 도려내는 듯한 시린 통증입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바란 건 대단한 효도가 아닙니다. 그저 내 품의 자식들이 제 발로 서서 제 밥벌이하며 다른 사람들처럼 사람답게 웃고 사는 것. 그 소박한 꿈이 왜 이리도 제 자식들에게는 어려운 시대가 되었을까요? 삶의 뿌리는 결국 홀로 서는 힘에서 나오는 걸까요? 독립을 못해 곁에만 있는 아이에겐 용기를 주어 떠나보내고 독립해 나가 멀리 있는 아이에겐 믿음을 줘서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겨울을 보내며 해야 할 마지막 헌신일까요? 부모는 자식의 우주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우주가 너무 커서 자식이 가야 할 길을 잃지 않게 이제는 조금씩 작아져야 할 때인 듯합니다. 오늘 밤 당신의 자녀가 어디에 있든 그저 고생했다는 마음 한 자락만 보내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의 그 마음이 다 언젠가 아이들도 누군가의 든든한 뿌리가 될 테니까요. 반찬거리를 사러 나간 집 앞 마트. 어느새 제 손은 제가 먹고 싶은 것 대신 방 안에서 나오지 않는 제 아들이 좋아하는 소불고기 팩을 집어들고 있습니다. 돈도 안 벌어오는 녀석 굶겨야 정신 차리지라고 독하게 마음 먹다가도 막상 정육 코너 앞에 서면
마음이 허물어집니다. 2026년의 고물가 시대에 고기 한 팩 집어들기가 겁나면서도 내 새끼 입에 들어가는 건 아깝지 않은 이 미련한 모성애. 이게 독인지 사랑인지 저도 가끔은 헷갈립니다. 고기팩을 카트에 담고 있자니 문득 예전의 기억 하나가 아주 선명하게 떠올려집니다. 제가 아주 어릴 적 아버지가 월급날이면 노란 봉투에 담아오시던 통닭 냄새입니다. 아버지는 나는 배부르다 하시며 닭다리를 제 접시에 놓아주셨죠. 그때 아버지의 손에 배어있던 기름 냄새와 그 뿌듯해하는 눈빛. 지금 제가 아들을 위해 고기를 볶는 이 마음이 그때 저를 바라보던 아버지의 마음과 지독하게도 닮아 있다는 사실에 목이 한없이 메어옵니다. 가족애란 어쩌면 대물림되는 기분 좋은 착취일지도 모릅니다. 부모는 기꺼이 계속 털리고 자식은 당연하게 받아먹는 그 기묘한 관계. 하지만 이 관계가 건강하려면 언젠가는 그 받아먹는 입이 스스로 먹이를 찾아 나서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당신은 오늘 당신 본인을 위해 고기 한 점을 구워 보셨나요? 아들 저녁을 준비하다 잠시 쉬면서 휴대전화를 확인했습니다. 독립한 딸아이의 SNS에 새 사진이 올라왔네요. 1인당 몇십만 원 한다는 화려한 일식집에서 친구들과 웃고 있는 제 딸. 엄마, 이번 달 월세가 부족해라며 며칠 전 돈을 달라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한데 사진 속 제 딸은 세상 걱정 없는 듯 가장 행복해 보입니다. 부모에겐 돈 없다 소리하면서 밖에 나가 자기 과시를 위해선 아낌없이 쓰는 청춘들이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딸의 화려한 사진을 보고 있자니 문득 예전 제가 첫 직장에 들어갔을 때의 기억이 떠올려집니다. 첫 월급을 타서 부모님 내복 대신 제 예쁜 코트부터 샀던 그 철없던 나. 엄마는 참 잘 샀다. 우리 딸 예쁜 애라며 웃어주셨지만 정작 엄마는 구멍난 양말을 꿰매 신고 계셨죠. 그 사진 속 딸의 웃음 뒤에 가려진 제 그림자를 이제야 보게 되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자식은 늘 채무자여야 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사실 자식은 부모의 젊은 시절 거울인 듯합니다. 딸아이의 사치는 어쩌면 제가 주지 못한 결핍에 대한 방어 기제일지도 모릅니다.
저녁을 먹고 난 거실. 남편과 저는 TV 정보 프로그램의 시끄러운 소리에 의지에 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에 있는 아들은 여전히 나오지 않고 우리 부부는 자식 이야기를 서로 꺼내게 될까봐 서로의 눈치를 봅니다. 당신이 너무 오냐오냐 해서 그래라는 남편의 비난이 시작될까봐 겁이 나곤 합니다. 자식이 잘 되면 부모의 공이고 행여나 잘못이라도 되면 엄마 탓이 되는 이 불공평한 부부관계. 2026년의 내황호는 평화로울 줄 알았는데 자식이라는 숙제가 끝이 나질 않습니다. 시끄러운 TV 소리를 듣고 있자니 문득 예전 친정집 마루에서 들리던 라디오 소리가 기억 속에 떠올려집니다. 저의 부모님은 말없이 라디오를 들으며 서로의 고단함을 위로하시곤 하셨죠. 자식들이 다 떠나고 남은 그 적막한 공간을 두 분은 어떻게 견뎌내셨을까요? 지금 우리 집 거실의 소음은 실은 그 적막이 무서워 켜놓은 방어막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일상의 철학은 말합니다. 집은 자식을 키우는 곳이 아니라 결국 부모가 자신을 키워가는 곳이라고요. 자식이 독립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식을 마음에서 독립시키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들의 방문 너머로 거친 욕설과 고함이 들립니다. 게임을 하며 내뱉는 소리라는 걸 알면서도 그 날카로운 단어들이 제 심장을 갈기갈기 긁어내립니다. 문을 벌컥 열고 "너 언제까지 이럴 거니?" 라고 소리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혹시나 아이가 더 엇나갈까봐 문고리 잡은 손을 바들바들 떨고만 있습니다. 부모는 언제까지 자식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야 하는 걸까요? 2026년의 밤은 이토록 잔인하게 깊어만 갑니다. 아들의 거친 말을 듣고 있자니 문득 제가 사춘기 시절 어머니께 대들며 문을 쾅 닫고 들어갔던 그날이 기억 속에 떠올려집니다. 그때 어머니는 문 밖에서 아무 말 없이 서 계셨죠. 다음 날 아침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제가 좋아하는 계란말이를 올려두시던 그 쓸쓸한 뒷모습. 지금 제가 아들의 방문 앞에서 느끼는 이 무력감이 그때 어머니가 견뎌냈던 그 무게였다는 것을 이제야 눈물로 배웁니다. 가족에는 때로 모르는 척 해주는 것에서 완성되는 듯합니다. 아들의 욕설은 세상에 대한 두려움의 다른 표현임을, 그의 고함은 살고 싶다는 비명임을
이해해보려 애씁니다. 자려고 누웠는데 독립한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자마자 들리는 딸아이의 울음소리. 엄마, 나 너무 힘들어. 회사 때려치우고 싶어. 아까 SNS에서 웃고 있던 내 딸. 그 아이가 맞나 싶어 당황스럽습니다. 그러게 내가 뭐랬니라는 말이 목까지 차오르지만 꾹 참고 들어줍니다. 응, 힘들었구나. 우리 딸 고생했네. 제 한마디에 딸의 울음은 더 짙어집니다. 독립했다고 믿었는데 아이는 여전히 제 마음의 탯줄을 끊지 못한 듯 했습니다. 독립해 나간 딸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있자니 문득 제가 처사이를 낳고 밤새 울며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던 그 새벽이 떠올려집니다. 엄마는 다 그런 거다. 조금만 참으라고 하시며 밤새 전화를 끊지 않으셨죠. 그 수화기 너머의 온기가 저를 버티게 했듯 지금 제 목소리가 딸아이의 유일한 숨구멍줄이 되고 있다는 사실에 정신이 번쩍 듭니다. 물을 마시러 나왔다가 라면을 끓이러 나온 아들과 마주칩니다. 헝클어진 머리, 초점 없는 눈동자. 아들은 저를 보고 당황한 듯 고개를 돌립니다. 아직 안 잤니? 라는 제 물음에 아들은 응하며 짧게 답하고는 가스불만 쳐다봅니다. 저는 말없이 아들이 어깨를 한번 툭 칩니다. 아들 너무 조급해하지 마라. 엄마는 괜찮아. 아들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들의 떨리는 어깨를 보고 있자니 문득 예전 아버지가 실직하셨을 때 술에 취해 들어와 제 손을 꼭 잡으시던 기억이 떠올려집니다. 미안하다. 아빠가 못나서 미안해. 그때 저는 아버지가 왜 미안해하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압니다. 가장은 혹은 자식은 자신의 존재가 짐이 된다고 느낄 때 가장 처절하게 무너진다는 것을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 아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거울 옆에 놓인 아들의 구두가 닦여 있습니다. 아이가 밤새 구두를 닦고 나간 모양입니다. 2026년에 첫 면접이 있을까요? 저는 그 구두가 놓여 있던 자리를 한참이나 바라보게 됩니다.
독립 못한 자식이라고 구박만 했는데 아이는 자기 나름의 방식대로 세상을 향해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걸까요? 아들의 깨끗해진 구두를 보고 있자니 문득 예전 어머니가 제 입사 시험 날 대문 밖까지 맨발로 나와 배웅해 주시던 모습이 기억 속에 떠올려집니다. 잘하고 와라, 우리 딸. 그 한마디가 제 평생의 뿌리가 되었듯 지금 제 마음속의 기도가 아들의 앞길을 밝혀주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둥지는 비워지는 것이 아니라 넓어지는 것. 창밖으로 2026년 1월에 눈부신 아침 햇살이 쏟아집니다. 딸에게선 엄마 미안, 어제는 내가 좀 감정적이었어라는 문자가 와 있네요. 자식은 부모의 속을 긁어내며 자라고 부모는 그 긁힌 상처에 굳은 살이 박히며 늙어가는 듯합니다. 하지만 그 굳은 살이야말로 우리가 세상을 버텨온 진짜 훈장임을 이제는 알 듯합니다. 삶의 뿌리는 자식을 곁에 두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어디에 있든 흔들리지 않게 마음의 양분을 보내주는 것일까요? 둥지가 비워지는 것을 슬퍼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만큼 사랑이 세상 밖으로 넓어지고 있다는 뜻일 테니까요. 독립하지 못한 자녀를 보며 속을 삭히고 계신가요? 아니면 소식 없는 자녀 때문에 긴 밤을 지새우시나요? 오늘 당신이 정성껏 준비한 그 따뜻한 밥상 한 끼, 그리고 무심코 건넨 괜찮다는 말 한마디가 아이에겐 평생을 버틸 뿌리가 될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훌륭한 부모입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는 삶의 뿌리였습니다. 당신의 오늘이 그리고 자녀의 내일이 조금 더 따뜻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삶의 뿌리에서 다시 함께해요.